안녕하세요. 저는 다이렉트 마케팅 본부의 정원석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이제 26년도 새해가 밝았죠. 국민성장 펀드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고요. 과연 국민성장 펀드가 우리한테 어떤 기회를 줄 것이고, 과연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에 대해서 강연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국민성장 펀드란 무엇인가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단 보시게 되면 5년간 이제 150조 원, 이제 공공기금 75조, 민간 75조를 합쳐서 이제 미래 전략 산업과 생태계 전반에 전반적인 지원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향후에 20년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마련하겠다입니다. 그래서 공공자금뿐만이 아니라 뭐 연기금이라든지, 연기금이라고 하면 뭐 국민연금 등이 되겠죠. 또한 은행들과 협업해서 이제 우리나라도 미래 전략 먹거리를 좀 잘 키워야 되겠다. 쉽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는 5년이지만 향후 20년을 대비한 국민성장 펀드를 조성해서 향후 20년의 대한민국 성장 동력을 준비하겠다. 그래서 크게 정부가 25년도 9월에 어떻게 할 것인지 방향성을 제시를 했습니다. 국민성장 펀드를 보게 되면 아까 말씀드렸던 20년간 이제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첨단 전략산업 및 생태계에 지원을 하겠다라고 얘기했습니다. 보통 이제 고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 게 국민성장 펀드라고 하면 뭐 중소기업, 중견기업까지 또는 스타트업, 벤처혁신기업 등을 고객님들이 많이 헷갈리시는데, 이 국민성장펀드에는 대기업도 포함되어 있다. 이 점을 좀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미래 산업발전의 씨앗인 이제 뭐 관련 벤처혁신기업 및 스케일업. 벤처혁신기업이라는 것들은 이제 고객님들께서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업이라는 얘기는 뭐냐면 말 그대로 쉽게 설명드려서 창업은 아니고 기존의 기술력은 있는데 자본이 없다든지 충분한 자본이 없어서 해외를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든지, 따라서 기존 것을 더 사이즈를 키워줄 수 있도록 하는 게 스케일업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존의 기술력이 충분하지만 자금의 투자나 또는 판매 루트가 없어서 그런 부분들이 좀 제한됐던 기업들에게 이런 국민성장펀드의 지원금들을 통해서 사이즈를 키워주겠다 이고요. 마지막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지역 양극화가 되고 있기 때문에 좀 지역 소멸 위기를 타개할 수 있는 지역 성장 프로젝트를 하겠다. 그래서 좀 더 뒤에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수도권에만 지원을 하지 않고 지역 일자리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지역에도 투자를 해서 지역에 있는 기업들도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조금 큰 방향을 잡아드렸고요. 그럼 국민성장펀드를 왜 했는가를 정부 자료를 그대로 인용해서 가져왔습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뭐 고객님들 너무 잘 아시겠지만 미국은 자본시장도 큰 만큼 보조금도 정말 잘 주고 있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도 아예 AI 등 이런 산업 자체를 대규모 국가자금을 지원을 해서 국가산업으로 정책화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이거에 대응해서 이제 전략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라는 게 정부의 생각입니다. 하지만 현재 우리는 전략적인 지원이 미흡하다. 왜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보조금? 그게 뭔데? 라고 생각하실 수 있어요. 제가 이전에도 관세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만약에 제조 원가가 이 자동차를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3천만 원입니다. 그러면 국가가 500만 원의 보조금을 주면 기업은 2,500만 원에 대한 비용만 내면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죠? 그러면 기업 입장에서는 이거를 3천만 원에 팔면 500만 원의 수익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국가가 보조금을 주게 되면 다른 회사 대비해서 조금 더 가격에서 좀 더 경쟁력을 점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보조금 문제 때문에 미국과 중국이 각자의 국가에 있는 산업들에게 보조금의 혜택을 주면서 각국에 소속되어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가격 경쟁력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그런 보조금을 지원해 줬어요. 그러면서 미중 무역도 조금 심화가 됐던 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를 좀 더 돌아보면 우리나라는 좀 성장 동력이 지금 많이 둔화돼 있다. 그래서 지금 경제 성장률도 하락됐고 주력 산업 자체가 타 국가 대비, 타 기업들 대비 경쟁력이 많이 약화돼 있다. 특히 이제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최근에 철강 산업도 많이 어려웠고 석유화학 등 주력 산업들이 많이 경쟁력이 약화되면서 조금 더 우리도 미래를 대비해서 지금 성장 동력을 마련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서 늦었다고 생각할 때
지금이 오히려 적기다. 그래서 지금 기술 패권 전쟁에 할 때 우리나라 기업들에게 전략적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을 할 수 있는 자본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국민성장펀드가 출시되는 배경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국민성장펀드를 과연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를 좀 봐야 됩니다. 오늘 좀 좋은 소식이 있었죠. 이제 코스피가 4,500선을 돌파를 했고, 또한 이제 중국과 뭐 어묵서부터 시작해서 K엔터, 뭐 문화, 뷰티 쪽 해가지고 이제 중국의 각 기업들이 이제 MOU를 체결하는 좋은 소식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과연 우리나라는 국민성장펀드를 어떻게 운용할 것인가 26년도를 좀 구체적으로 볼 건데요. 국민성장펀드 관련해서 제가 말씀드릴 내용들은 다 정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를 기반으로 말씀드리고 최대한 추측성이나 그런 내용들은 제외하고 설명을 드릴 테니까 그 부분들을 좀 유념해 주시고, 제가 설명드리다가 좀 어렵게 설명드리는 부분이나 궁금하셨던 부분들은 Q&A에 남겨주시면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6년도는 약 30조 원, 150조를 이제 5년간 나눠서 지원한다고 했으니까 국민성장펀드는 이번 연도에 30조 원 정도 운용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민간자금 15조와 첨단기금, 이제 뭐 국가기금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15조 원으로 이제 사업별로 이제 좀 지원을 하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사실 고객님들이 생각해 보셨을 때도 통상적으로 처음에 투자를 할 때 첫 해에 조금 더 돈을 더 많이 제공을 합니다. 왜냐면 이따 뒤에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설비 투자나 R&D 투자는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닙니다. 공장을 짓는 데만 해도 2년, 3년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래서 정부는 30조 원보다 수요가 많더라도 적극 승인해서 초기에 지원 효과를 극대화하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크게 국민성장펀드가 지원하는 방식이 4가지예요. 첫 번째는 직접 투자. 직접 투자라고 하면 고객님들 쉽게 생각하시면 주식에 직접 투자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직접 투자라고 하는 거는 주주가 된다.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주주를 해서 이 기업들을 돕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따 설명드리겠지만 직접 투자는 3조 원 정도. 이제 간접 투자라고 해서 펀드처럼 간접 투자입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라고 하는 것은 이따 고객님들께도 설명드리겠지만 국민 또는 개인 투자자들이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간접 투자로 많이 직결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 부분은 7조 원. 그 다음에 인프라는 10조 원. 초저리 대출은 10조 원. 근데 이 중에서 우리 고객님들이 국민성장펀드를 내가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법은 직접 투자나 인프라 투용자 초저리 대출은 아니고 간접 투자일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뒤에 가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6년도 조금 더 항목별로 보겠습니다. 이제 산업별로 보게 되면 이제 그동안 산업은행이 다양한 우리나라의 산업들의 뭐 대출이라든지 뭐 M&A 투자라든지 이런 방식들을 통해서 이미 투자를 진행은 해왔었습니다. 그래서 산업은행의 포트폴리오나 이제 AI 산업의 중요성 등을 고려를 해서 이제 산업 현장의 실제 수요에 맞게 좀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 AI에 뭐 조금 더 투자를 한다든지 어떤 비중을 줄인다든지 비중을 확실하게 고정시켜 놓지 않고 유연하게 이 산업이 조금 더 현재는 필요하겠다. 이렇게 좀 유연하게 증액 감소 이렇게 해주겠다 이 얘기입니다. 두 번째는 이제 생태계 전반에 지원하는 내용인데, 보시게 되면 첨단 전략 산업을 직접 영위하는 기업뿐만 아니라 이제 지분 투자 펀드 등을 통해서 중소 기술 기업 등의 전반적인 지원을 하겠다. 따라서 핵심 기술만 가지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그 핵심 기술을 도와줄 수 있는 산업군도 조금 지원을 해서 실질적으로 그 해당 산업군이나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전반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생태계를 지원하겠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초장기 기술 투자 펀드를 활용해서 실제 기술력이 있는데 자본이 없어서 조금 더 발전이 제한됐던 기업들의 초장기 기술 투자 펀드를 활용해서 투자를 해서 실질적으로 발전을 시키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마지막으로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 기업에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조금 첨단 기업이라고 하면 퓨리오사가 있었죠. 이제 고객님들이 유니콘이라는 단어는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이제 1조 이상에 대한 스타트업을 유니콘이라고 얘기하는데, 데카콘은 10조 이상, 그러니까 유니콘의 10배 되는 규모를 데카콘이라고 하는데, 데카콘으로 성장할 수 있는 첨단 기업에 적극적인 지분 투자를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기술적으로도 환경적으로도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우리나라의 정말 기업들이 조금
전반적인 글로벌 경제 시장에서 독점적인 기술적 지위를 가져서 우리가 조금 더 앞으로 신성장 세력을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참여 기회를 확대하겠다입니다. 이게 이제 고객님들이 좀 많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들 중 하나인데, 민간 자금 중에 일부는 국민 참여형 공모펀드를 통해 모집을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 첨단 전력 산업을 금융기관이라든지 정부만 투자해서 그 수익을 향유하는 게 아니라 국민들도 참여하셔서 실제 그 수익에 대해서 같이 배분을 하고 이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국민 참여형 공모펀드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추가적인 내용에 대해서 뒤에 가서 그거에 대한 이슈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지역에 대해서 지역 일자리라든지 지역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서 지역에 조금 더 투자를 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30조의 40%인 12조 원 이상을 지방에 있는 기술 또는 그런 기업들에 투자를 할 예정입니다. 뭐 자금 지원 대상은 고객님들 아실 만한 반도체, 2차 전지, 뭐 바이오, 인공지능 등등 여러분들이 이제 고객님들이 아실 만한 산업군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정부에서 제시한 투자 및 지원 방식, 아까 말씀드렸던 직접 투자 방식, 지분이나 M&A를 통해서 직접 투자하는 방식이 있겠고, 두 번째는 간접 투자 방식, 뭐 펀드를 통해서 지원을 한다거나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인프라 투융자, 마지막 초저리 대출. 초저리 대출은 뭐냐면 말 그대로 기존에 대출받을 수 있는 금리보다 낮은 이자로 해서 산업군들에게 대출을 해주면서 조금 이자 부담을 낮춰주는 대출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지금 보시게 되면 총 합계가 30조죠. 근데 AI가 지금 6조 정도로 정부가 지금 안을 대충 짰다. 이거는 한도 개념이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실제 급박한 산업 현장에 조금 더 유연하게 비율을 조정한다고 발표를 했고, 또한 이런 거에 있어서 지금 고객님들이 보시게 되면 AI나 반도체가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또 보시게 되면 모빌리티 쪽도 비중이 꽤 높게 되겠죠. 그만큼 지금 미래 먹거리 산업에는 현재 AI 반도체도 상당히 중요한 핵심 산업군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먼저 초기에 좀 크게 지원을 함을 통해서 조금 더 20년의 먹거리를 찾아내겠다, 이 정도로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먼저 직접 투자 방식에 대해서 하나 둘씩 이제 알아볼 거고요. 이제 여기서 우리가 조금 더 어떻게 영향을 우리 국내 증시나 우리 산업군에 어떻게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보시게 되면 처음에 직접 투자 방식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 증자에 참여하거나 또는 대규모 공장 증설을 위한 특수목적법인의 증자에 참여한다. 되게 어려운 말이죠. 이걸 쉽게 설명드리면 일단 증자라고 하는 거는 뭐냐면 추가로 주식을 발행하게끔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주라고 하죠. 주식을 취득해서 지분을 갖고 있다라고 하잖아요. 쉽게 설명해서. 그래서 지분 투자 방식이라고 쉽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기업이 발전할 가능성이 있으니 내가 주주가 돼줄게. 국민성장펀드가 주주가 돼서 너네한테 자금을 투자할게 라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소나 중견기업의 증자에 참여한다. 그리고 이 특수목적법인 증자라는 건 뭐냐면, 특수목적법인은 말 그대로 그 현금을 조금 더 원활하게 좀 유동성 있게 굴려줄 수 있는 하나의 이제 중개소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대규모 공장 증설을 하려면, 기술력은 있는데 대규모 공장 증설을 하려면 어떠한 자금이 필요할 것이고요. 공장에 지니는 데 들어간 자금과 시간이 필요할 것인데, 이때 되게 현금이 좀 잘 굴러가게끔 해주는 그런 법인에 참여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첨단 전략산업기금이 직접 이 해당 중소 중견기업의 뭐 주주가 돼서 이제 주식을 취득한다든지 아니면 M&A를 한다든지를 한다는 방식이 직접 투자 방식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규모는 26년도에 3조 원 정도, 그리고 국가재정은 1,500원으로 별도로 해서 이제 기업이 투자를 유치할 때 민간과 기금이 모두 지분 투자자로 공동 참여한다. 그래서 지분 투자자에 대해서는 조금 이해를 하셨죠? 그 해당 중소 중견기업의 주주가 돼서 투자를 해주는 겁니다. 국민성장펀드가. 그래서 그렇게 자금이 유치가 되고 1,500억 원에 대해서는 정책적 필요성이 좀 높은 사업에 좀 참여를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시를 보게 되면 중소기업의 반도체용 특수 가스 공장 증설을 위한 증자, 또는 차세대 AI 솔루션 소프트웨어 개발업체 등등, 이제 조금 더 생태계 지원을 위해서 국민성장펀드가 주주가 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어떤 효과가 있냐?
실질적으로 국가나 국민성장펀드가 선정한 이제 기업들이 조금 더 신뢰성을 갖게 되고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자금이 투자가 되면 외국계 자본이나 이런 부분들이 신뢰성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서두에 조금 국민성장펀드가 어떻게 기업을 선정하는지에 대해서는 어려우실까봐 프로세스나 이런 부분들을 설명을 안 드렸는데 2단계에 걸쳐서 총 진행을 하고요. 쉽게 설명하면 이제 민간 기업들과 정부 그리고 이제 뭐 정부 관계부처가 되겠죠. 그리고 이제 금융업계들 이렇게 세 모든 전문업자들이 모여서 국민성장펀드 운영위원회를 구성을 했고요. 여기 이제 운영위원장은 공동운영위원장으로 미래에셋의 박현주 회장님과 이제 셀트리온의 서정김 회장님이 국민성장펀드 이제 공동위원장이 되시면서 조금 더 실질적으로 정부가 정책을 추진하지만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업들도 실제 사업성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실제 기술력이 있는데 자본이 없는 기업들의 국민성장펀드로 정책이 투자되게 되면 실질적으로 뭐 코스닥 시장이나 아니면 좀 중소, 중견 기업들이 자본이 좀 숨통이 트이고 그러면서 조금 더 원활한 R&D 투자나 좀 더 확장된 투자를 진행해 볼 수 있다는 점, 이런 부분이 직접 투자 방식에서 기대가 되는 효과고요.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비상장했던 기업이 상장을 하게 되면 여러분도 이제 고객님들 공모주 해보셨겠지만 실제 그렇게 됐을 때 또 주식에 대해서 매매 차익을 얻을 수 있는 그런 효과를 또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제 다음은 간접 투자 방식이에요. 간접 투자 방식인데 이제 고객님들이 조금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들어보셔도 되고 이제 고객님들과 조금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부분은 사실 무엇보다 간접 투자 방식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뭐 국민성장펀드 전반적으로 우리나라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은 분명하나 실질적으로 고객님들이 투자를 하는 방식이나 아니면 실제 경험해 볼 수 있는 방식은 간접 투자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개요를 보게 되면 첨단기금과 민간 자금이 공동으로 대규모 펀드를 조성해서 지분 투자를 집행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간접 투자 방식은 또 세 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는 정책성 펀드입니다. 간접 투자 방식 총 7조 원 중에 5.6조 원 정도가 정책성 펀드예요. 이건 뭐냐면 말 그대로 메가 프로젝트라고 해서 대규모 프로젝트를 중심적으로 지원합니다. 그래서 좀 건당 투자 규모가 큰 것들, 반도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이제 총 5.6조 원의 국민성장 펀드를 지원하게 되고요. 이제 블라인드 펀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이제 눈 가리게 소수로만 해서 공개로 모집하는 게 아니라 이제 사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프로젝트 펀드라고 하는 거의 경우는 쉽게 설명하면 특정 목적을 가지고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기 위해서 돈을 모으는 게 프로젝트 펀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블라인드 펀드 같은 경우는 벤처 혁신 기업, 아까 말씀드렸죠. 이제 벤처 기업 같은 경우는 이제 스타트업 같이 이제 막 시작한 기업이나 조금 기술력이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되고, 혁신 기업은 좀 말장난이긴 한데 새로운 기술의 혁신이나 아니면 새로운 사업 모델링처럼 어떤 혁신을 가져오는 기업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스케일업이라고 하는 것은 기존에 내가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업들, 그래서 창업이 아니라 한 중간 단계까지 왔는데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이 부족해서 성장하지 못하고 있는 기업들을 자금의 지원을 통해서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이미 어느 정도 중간 단계까지 왔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지역산업이나 지원 등을 통해서 정책 목적을 반영해서 블라인드 펀드는 그렇게 진행을 한다. 그래서 지역산업 전용 펀드는 또 1,800억 정도로 해서 5년간 1조 원 이상 투자할 예정입니다. 네, 다음 넘어가 보면 이제 국민참여형 펀드예요.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게 간접 투자 방식으로 고객님들이 직접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은 국민참여형 펀드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고객님들이 많이 좀 헷갈려 하시는 분들도 많고, 사실 유튜브나 뉴스에서조차도 추측성 발언들을 하면서 고객님들 혼란을 좀 야기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최근에 생겼던 이슈들을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민참여형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26년도 1분기에 어떻게 진행할지 나올 예정입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공식적인 발표는 없었다. 이제 모 언론사에서 9.9% 분리과세를 할 거다라고 발표를 했다가 기재부에서 공식적으로 반박했던 사건도 있던 것처럼, 이제 실제로 정부에서 어떠한 보도자료나 그런 게 나오기 전까지는 신중한 입장을 취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 국민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국민 참여형 펀드를 조성해서 이제 첨단 산업의 성장 성과를 함께 공유한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쨌든 국민 성장 펀드는 이제 단기적인 성장을 위해서가 아니라 장기적인 성장을 하기 위해 조성하는 펀드다 보니까 처음에 보시게 되면 재정 후순위 보강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고객님들이 손익차등형 펀드 또는 뭐 이런 얘기를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만약에 고객님이 이 펀드가 9천억이 고객님들이 투자한 자금 1,000억이 정부의 자금이라고 했을 때 총 1조잖아요. 1조에서 펀드 투자 시작하자마자 마이너스가 되면 이 정부가 투자한 1,000억까지는 정부가 모두 손실을 떠안습니다. 9천억 고객님들이 투자 원금까지는 건드리지 않아요. 대신 손실액이 1,000억이 넘어가는 것서부터 고객님들이 투자하신 자금의 원금이 까이기 시작합니다. 그게 재정 후순위 보강이에요.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손실이 나는 부분은 정부가 투자한 금액만큼 먼저 손실을 보전해준다. 하지만 정부가 투자한 금액이 넘어가면 그때부터는 손실이 더 넘어가면 그때는 이제 고객님들이 투자한 자금이 이제 감소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정부가 어느 정도 보강을 해주니 자금들이 많이 들어오게끔 하는 효과가 있다. 유인 정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세제 혜택 관련해서는 여전히 많은 이슈가 있어요. ISA에 할 것이다. 또는 뭐 연금 계좌할 것이다. 아직 정확하게 정해진 이슈가 없습니다만 현재 기존에 있는 ISA 계좌를 활용한다라고 하면 현재 ISA는 1인 1계좌이기 때문에 신규 ISA 계좌를 터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장기간 투자를 유발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일단 관련 법령들이 개정이 돼야 되고요. 그다음에 연금 같은 경우도 이제 실제로 어떻게 투자할지 어떻게 세제 혜택을 줄지. 왜냐하면 실제로 연금에서는 특히 개인연금만 국한돼서 말씀드리면 개인연금 같은 경우는 1년에 600만 원 세액공제 혜택 주고 있고 나중에 연금소득세로 3.3에서 5.5%의 세율 혜택을 주기 때문에 이제 그 부분들 때문에 조금 정부가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쉽게 정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26년도 1분기 그러니까 3월까지 세부 방안 별도로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이 부분은 끝까지 좀 팔로우업을 해야 될 영역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초장기 투자에서는 8천억 원 정도 되는 규모인데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첨단산업, 유망기술기업 등의 10년 이상 장기간 투자를 유도해서 좀 민간 출자보다는 첨단기금, 그러니까 이제 산업은행이라든지 연기금이라든지 이런 출자 비중을 크게 높이고 높은 위험성을 감안하여 충분한 수준의 재정 후순위 보강,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먼저 정부가 손실을 보존해준다 이런 개념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프라 투용자예요. 말 그대로 이제 개요는 비슷하고요. 그래서 민간 이제 운용사들, 저희 같은 자산 운용사들의 선구안을 활용해서 이제 첨단 산업을 육성하고 정책 취지에 맞는 투자를 집행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초저리 대출이 되겠고요. 아무래도 대출이라고 하면 고객님들이 이제 쉽게 생각했을 때 기업의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를 낮게 줍니다. 이자를 낮게 부과해요. 왜냐하면 신용도가 좋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한테 돈을 빌려줄 때도 이자를 받을 때 신용도가 높은 사람에게 이자를 높게 받겠습니까? 아니면 낮게 받겠습니까? 신용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이자를 낮게 받을 수밖에 없어요. 어차피 갚을 사람이니까. 이해가 되셨죠? 근데 생각을 해보시면 중소기업이나 중견기업들이 실질적으로 대출을 은행에서 받을 때 그런 신용도가 높을까요? 우리나라 대기업들처럼? 아니란 얘기죠. 그래서 대규모 설비 투자나 R&D 등의 자금을 약 2~3%대 국고채 수준으로 지원을 해서 이런 신규 시설 자금이나 장비 구매 자금 또는 R&D용 자금으로 대출을 해주는 겁니다. 대신 대기업처럼 조금 국고채 수준으로 저리로 그래서 초저리 대출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금 크게 4가지 방식, 국민성장펀드가 무엇인가 알아봤고요. 국민성장펀드가 26년도에 어떻게 운용할지 방향성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아봐야 되는 건 과연 국민성장펀드가 과연 우리나라에 어떠한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인가와 국민성장펀드가 직면한 과제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네, 아무래도 국민성장펀드 지금 우리나라 정부 자체가 이제
증시의 부양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최근에 조금 횡보장이 있었고 했었지만 그래도 오늘 코스피 4,500을 뚫었던 것만큼 앞으로 증시의 이 국민성장펀드는 뭐 직접적이든 간접적이든 어떻게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기회를 먼저 보겠습니다. 긍정적인 요소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26년도 3월에 이 기업성장 집합투자기구라는 BDC가 도입이 됩니다. 이 BDC라는 게 뭐냐면 아래 조금 설명을 드렸는데 이제 성장 가능성이 높은 벤처, 혁신 기업 등이 주로 투자하는 공모펀드예요. 그래서 미국에서는 약 50개 BDC가 상장되어 거래 중인데요. 이 얘기는 뭐냐면 진짜 실제 국민성장펀드는 대기업도 속해 있지만 BDC는 실제 벤처혁신기업 등 조금 코스닥 시장이나 중소 중견기업들에 실질적으로 자금을 투자하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26년도 3월에 도입되는 이 BDC와 국민성장펀드는 실질적으로 장기적인 국내 기업의 질적인 향상을 유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주식시장은 기대 심리가 반영되어 있다고 하지만 실제 버블이라고 하는 거는 실제 밸류에이션, 실제 가치보다 높게 보일 때 이제 버블이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이 국민성장펀드랑 BDC는 실질적으로 대기업이든 중소기업, 중견기업, 벤처혁신기업 등의 정부가 지원을 함을 통해서 실질적으로 질적인 성장을 유도하겠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두 번째는 이제 아까 고객님들한테 설명드렸던 재정 후순위 보강. 그래서 공공자금이 먼저 손실을 보존해주고 손실을 먼저 막고 초과 손실에 대해서만 이제 민간 자금이 손해를 입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민간 자금을 유입하고 있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어느 정도 일반보다는 정부가 어느 정도 국민성장펀드에서는 손실을 보충을 해준다. 그 다음에 이제 선택과 집중을 통한 이제 국내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이 강화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아까 제가 이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미국도 원래 이제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고 있었고 중국 같은 경우도 전기차에 보조금을 주면서 이제 BYD 같은 기업들이 이제 글로벌 다각화를 꿈꿨습니다. 그러면서 견제를 하기 위한 수단으로 미국은 관세, 중국도 이제 상호 관세 등등 뭐 덤핑 관세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부과를 하게 됐는데 우리나라는 실질적으로 보게 되면 이제 국가와 민간이 합동해서 지원하는 정책은 사실 별로 없었다. 지금 중국을 보게 되면 우리가 작년 이맘때쯤이었죠. 작년 설에 중국에서 엔비디아 저성능 칩을 가지고 딥시크라는 AI를 만들어냈을 때 주가는 한번 출렁였습니다. 근데 중국은 그때서부터 이미 이전서부터 준비를 했겠지만 중국은 반도체나 그 칩 생산조차도 자체 생산을 하기 위해서 국가 사업으로 지정을 합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국가 자금을 대규모적으로 자금을 풀기 시작했고 국가 산업으로 이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시작했습니다. 미국은요, 더할 나위 없죠. 오히려 수출 통제나 이런 부분들을 통해서 자국의 기술을 보호했고요. 심지어 최근에 뉴스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나 우리나라 일부 기업들이 중국의 공장에 가서 미국의 반도체 기술을 함유하고 있는 그런 기계들을 드리려고 할 때 그동안 미중 무역 전쟁으로 인해서 통제가 됐었는데 어느 정도 풀렸다라고 하죠. 이제 그런 부분들처럼 우리나라도 실질적인 정부와 민간 자금이 연합해서 조금 국내 기업이나 산업들을 살리고 특히 중견 또는 벤처 혁신 기업들을 전반적인 지원을 통해서 그 기업들이 크게 성장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도 사업의 다각화를 이룰 수 있을 것이다. 사업의 다각화라고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 반도체나 뭐 특정 산업에 몰려 있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산업군을 구성할 수 있고 또한 새로운 산업을 새로운 기업들을 발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것들인 거죠. 그 다음에 견고한 중소기업 구축을 통해서 아무래도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생기게 되겠죠. 이제 지역에 있는 기업들이 자금을 지원하게 되면 아무래도 공장을 늘리게 되고 그렇게 되면 지역에서는 일자리가 늘어나게 됩니다. 공장에서 일할 사람이 필요하게 되고 그러면 그 자금을 국민성장펀드에 투자된 자금이나 이런 부분들을 활용해서 일자리가 늘어날 테고 그러면 그 일자리가 늘어난 만큼 그 지역에서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들이 그 지역에서 돈을 쓰게 되면서 좀 지역 경제에 긍정적인 효과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국내 증시에는 당연히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기업에서 이제 우리나라 국민성장펀드, 뭐 정부도 들어오고 민간 자금도 들어오고 해서 굉장히 많은 중소 중견기업, 벤처 혁신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 외국계 자본이나 외국계 기업들도 기회를 찾고 다닐 거예요. 지금 이제 우리나라 증시에도 최근에 좀 많이 기여를 했던 부분이 외국 자본들이 들어와 줘서였죠. 근데 이제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이 미친다는 건 뭐냐면 외국 자본들도 투자를 하게끔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국민성장펀드를 통해서 실질적인 향상을 하게 된다면 미리 들어와서 조금 더 매매 차익을 얻기 위해서라도 외국의 자본들이 들어와 주면서 국내 증시는 좀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거기다가 중소 중견기업들이 조금 더 단단해지고 강해진다라고 하면 조금 더 우리나라 경제 구조도 어느 정도 대기업에 편향된 것보다 중소 중견기업이 강해지면서 조금 튼튼한 경제 구조가 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국민성장펀드가 직면한 과제는 무엇인가를 한번 보겠습니다. 뭐 항상 이런 정책성 펀드라든지 뭐 정책에 대해서 항상 고려되는 부분은 실효성입니다. 우리가 국민성장펀드를 하게 된다라고 했을 때, 이 부분은 정말 우리 국내 증시에 영향을 미칠 거야, 우리 국내 증시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거야, 또는 해당 성장펀드를 통해서 발전을 이룰 거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실제 효과가 미비할 수 있습니다. 특히 26년도는. 왜냐하면 자본이 초기 투입 상태고, 이거는 사실 단기 자금으로 1, 2년을 버는 게 아니라 5년, 더 나아가서 20년의 신산업 성장을 보는 거기 때문에 1, 2년 안에 실효성에 대해서 의문점이 많이 들겠지만, 실제 어느 정도 기간이 경과하고 실효성이 없어졌을 때 이런 국민성장펀드로 인해서 올라갔던 주식의 상승폭이나 주가의 상승폭은 오히려 하락폭이 더 클 수가 있다. 이게 예를 들어서 뉴딜 정책이 한창 처음에 뉴딜 정책을 시작하려고 했을 때 기대감에 증시가 상승을 했지만 실제 뉴딜 정책에 대해서 포기하게 되고 좀 실효성이 감소했을 때 주가가 많이 폭락했던 그래프를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연속성, 아무래도 우리나라가 대통령이 5년 또는 바뀌기 때문에 또 이제 뭐 지방선거 이런 것들이 있어서 이런 부분들에서 연속성이 지속되지 않는다면 국민성장펀드 같은 경우는 이제 기대했던 것에 대비해서 하락폭이 더 클 수 있다. 항상 주가는 기대가 좀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하락폭이 기대에 충족되지 못했을 때 하락폭이 클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릴 수 있고요. 그리고 이제 국민성장펀드가 투자하는 기업에 대한 투명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민간 기업과 정부가 관계 부처들이 뭐 투명하게 집행을 하고 하겠지만 항상 이 투자 기업에 대한 의문점과 투명성에 대해서는 이제 국민성장펀드를 가입할 고객들이나 이제 실제 증시에 조금 더 투명하게 공개가 될 수 있도록 해서 국민성장펀드가 실질적으로 잘 이루어지고 있다는 걸 계속 증명해 나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회수 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결국 국민성장펀드라고 하는 건 우리 국민들도 펀드를 하신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기부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 펀드를 통해서 수익을 얻겠다는 기대인데, 국민성장펀드는 정부 정책과 더불어서 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투자를 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 내가 실제 5년 뒤, 10년 뒤에 이 국민성장펀드에서 자금을 회수할 때 실제 수익률이 얼마 되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런 정책들이나 이런 부분들이 실망감이 더 크겠죠. 그래서 실질적으로 국민성장펀드도 실질적으로는 이 수익률, 회수 방안에 대해서 구체화가 되고 그런 방안들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야 된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투자 유인 부족 관련해서는 아직 세제 혜택 등이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조금 더 세제 혜택 관련해서는 우리가 국민성장펀드를 장기간 투자를 해야 될 이유, 그리고 세제 혜택이 그만큼의 메리트가 있는가를 소비자들이 이제 고민을 하게 될 거고 국민들도 고민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정부가 26년 1분기에 발표를 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주안점에 두고 조금 더 직면한 과제가 이렇게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오늘 준비한 강연 자료는 여기까지인데요. 결론적으로는 한마디만 더 말씀드리면 국민성장펀드는 우리나라에 조금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이 국민성장펀드가 정부 정책과 실제 자금 집행 등으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중소중견기업이 강해지고 대기업이 미래 성장 동력을 확보하게 되면 우리나라 국내 증시는 지금 뭐 4,500이 아니라 더 긍정적인 효과로 기대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오늘 이상으로 강연 마치겠습니다. 다이렉트 마케팅 본부의 정원석 연구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